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어제 숨가빴던 그간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정 본부장은 마라톤 10km 구간을 100m 달리기로 전력 질주한 것 같다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달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전에 대비해 지속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마라톤의 남은 구간이 과연 몇 킬로미터일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막막함 속에서 당분간은 우리 모두 계속 달려야 할 텐데요. 자, 기록보다는 낙오자 없이 완주하는 데 목표를 두고 서로 좀 믿으면서 보폭을 함께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끝이 좀 보이겠죠. 길어지는 마라톤 코스에 지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희망을 좀 말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7월 21일 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늘도 써니스카이님께서 정말 마스크 없이 숨을 쉬었던 일상이 그립다고, 진짜 소중했던 일상이었다는 얘기를 적어주셨네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저희 한번 문을 열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죠. 이 민주당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성추행 사건, 저희가 계속 의혹으로 또 다가오는 그 보궐선거 앞두고 있어서 계속 짚어봤었는데, 이 지역 후보를 지금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가 지금 갑자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김두관 의원 지금 상반된 발언도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지 송 박사님께서 좀 그동안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사실 부산의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라든가 이번에 고 박원순 시장의 이 성추행 의혹, 이런 것들로 내년에 부득이 보궐선거를 치러야만 되는 부산과 서울의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과 실망을 준 사건인데,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96조 2항을 보면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원이라는 거는 당의 헌법과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네. 이걸 누가 처음에 제안을 했었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전에 새천년 민주연합 대표일 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원까지, 당원 단계로 만들었던 이런 것인데, 이번에 이제 바로 여기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당원에 맞게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없다,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현실론을 들면서 그래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대선 앞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사법 족쇄를 풀고 돌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두관 의원이 다른 견해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공당이 문서로 규정이 되었으면은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불가피하게 공천하게 된다면은 국민에게 속고대죄를 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식이면 통합당도 대선 후보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귀책 사유가 많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에, 탄핵 다음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당은 잘했든 못했든 선거에 후보를 내야 된다.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후보를 안 내는 것이 어찌 보면은 책임 회피 같다는 생각도 든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상반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이 아이템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는 여전히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과 그렇죠.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산시, 서울시 정치권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죠. 네. 선거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치권과 또 관련된 행정기관에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진상규명은 지금 부산시 상황과 서울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와 상관없이 뭐 관련 기관이라든가 조사는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와 별개로 우리가 정치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뼈아픈 참회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이 일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당원 당규를 바깥에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당에서 만든 겁니다. 네. 본인들이 만든 거라고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거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부산시당 위원장이겠죠. 그렇죠. 전재수 의원도 오히려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더 강한 의견을 냈습니다. 보궐선거에 민주당 부산에서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어쩌면 가장 아픈 현실에 닿아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 있겠다. 이분이 보궐선거에서 후보 내면 안 된다라는 거 세 가지 이렇게 됐네요. 첫 번째로는 대의 측면에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보궐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실리도 없다. 내년 4월에 시장을 당선시킨다고 해도 실질적 임기는 8개월가량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제가 그냥 그대로 이분이 하신 언론 인터뷰 발언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의 선거를 책임져야 되는 현장 책임자인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이 이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현장에서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뼈아픈 어떤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상황에서 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너무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국민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보면 답이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재수 의원의 말 중에 좀 새겨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을 가져가야 된다. 네. 그래야 결과적으로 큰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서 만약에 이제 못 가져왔을 경우에 서울과 부산이 물론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은 단기적인 어떤 손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제대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제대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후보를 냈던 당이 어떤 당이든 간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정치 발전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빅 마우스 역할을 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예. 이재명 그 지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선거에 후보 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하지 않다. 너 혼자 멋있기 운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동지라는 게 뭐 비가 오면 같이 맞아줘야 되는 심리적 연대감이다. 함께 이기고 함께 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약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국민에게 준 어떤 이 큰 절망감과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한다면은 당원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열렬한 지지층만 바라보는 이런 생각은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손익계산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지난 총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라고 늘 얘기를 했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만드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로 위성정당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당규까지 있는 마당에 이걸 바꿔가면서까지 무리를 한다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심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총선 결과는 사실 또 현실적으로 본다면 위성정당 만들었기 때문에 또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민주당이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봤을 때 그래 민주당이 잘못했어 뼈저리게 반성하고 어떻게 이번 우리가 선거에서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선거를 내달라라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그렇죠. 뭐 정치가 생물이고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가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커녕 자꾸 선거에 뭐 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명분을 잃고 국민들의 민심을 잘 잃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전재수 의원의 발언을 자꾸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민심을 굉장히 이분이 현장에서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정치 환경이 좀 느슨해진 거 아닌가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 의원이.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게 압승을 안겨주고 부산의 경우에도 많은 의석을 시민들이 안겨주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긴장감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이 한마디를 정말 꼭 해야 된다. 뭐라고 했냐면 충격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후보를 내고 선거를 치르는 무책임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전 이거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정치권한테 정말 남길 정말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아직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몇몇 지지층을 핑계로 국민들이 나를 원한다라는 모습 보이는 거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뭔지 정말 반성하는 모습은 뭔지 이걸 먼저 보여준 다음에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지 국민들이 아직 용서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선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반성과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지 선거의 득실을 따실 시기가 아니다. 굳이 따지려면 그땐 국민의 마음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뭔가 핀트가 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굉장히 발빠른 셀프 용서를 하면서 이제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국민들이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장사꾼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장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상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그래서 어떤 멘트는 굉장히 메시지는 와닿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앞으로 이제 대권 후보로 뛰는 입장이라면은 사실은 리더들은 단어 선택 하나하나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아마 바로 이렇게 너무 이제 갖가지 부분에서 당정청과 다른 목소리를 강하게 내다 보면은 당내 지지 기반이 안 그래도 약한 상황에서 친문 세력의 견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 나갈 것인가를 좀 지켜보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붙이자면 여러 가지 정치적 선명성을 내거나 어떤 뭐 국회의원들한테 편지 형식을 보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유력한 대선 주자로 이미 이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 신분인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칫하면 너무 중앙 정치에만 매몰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면서 정치적 끝까지 목소리를 마감을 내는 잘하는. 그렇죠. 예. 그 균형점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앞으로도 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저희가 또 계속 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좀 정치 분야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지금 이제 청문회를 약 일주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가 적과 내통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여야 간에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문 대통령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이번에 청와대에서 크게 외교안보 관련한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인물이 박지원 국정원장 그렇죠. 후보자,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데 초기에는 박지원 후보자가 뭐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야당의 분위기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또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호영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고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시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이제 국정을 말하는 거죠.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다.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네. 당사자도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네.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당사자인 박지원 후보자가 입장문을 냈는데요. 근거 없는 색깔 공소로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반박을 했었고요. 민주당의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또 색깔론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뭐 어떤 분위기에서 했는지는 청와대에서 화를 낸 건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비판적인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네. 했느냐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 아무리 야당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는 좀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어떤 외교 안보를 책임지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야당은 걱정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통령이 나서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랬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맥락에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 적이라는 말 있죠. 네.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적에 대해서 친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인사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2020년에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의 인식이 과연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적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은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도 봅니다. 이 손가락이 만약에 색깔에 붕대가 감겨져 있다면은 사람들은 저 색깔로 보고 있구나라고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얘기를 할 때는 흔히 말합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것.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일찍이 북한에 대해서 이중적 지위를 얘기했어요. 뭐냐. 네. 북한은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우리 남한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을 획책하는 또 반국가 단체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은 한편에서는 교류 협력의 대상이면서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키는 적대의 대상이기도 하고 비핵화 프로세스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다면은 어떻게 적과 협상 테이블에 앉고 대화를 하고 그렇죠.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호영 대표의 이런 인식은 좀 시대에 착오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예.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주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 제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은 국정원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저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원이 이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후신이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3번이나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뭐냐. 이 국가안보기관이 그동안 정권에 어떤 충성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권력 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3번이나 바뀌어 왔는데 국정원의 원흉이 뭐냐. 소리 없는 헌신입니다.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용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일선의 수호자 역할을 한 국정원 원장이 야당이 봤을 때는 예전에 대북 불법 송금에 관여됐고 지금도 북한과 너무나 호흡이 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갔을 때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또 걱정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들을 부분은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건영 의원이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네. 만약 대북 특사가 내통의 근거라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 남북 공동성명을 만드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도 내통한 사람이냐 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어떤 정부가 임명한 고위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인신공격의 성격을 띠는 것은 여야 모두 적절하지 그렇죠. 않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국정원장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인가 아닌가는 충분히 청문회에서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인신공격성 낙인을 찍는 듯하는 저는 솔직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신중하게 발언을 했어야 된다. 이거는 비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이 있는 성격의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지점을 짚자면 저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하고 이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약간 엇박자가 난다는 느낌을 줄 의견이 수가 다른가요? 없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상당 부분 색깔론 공격으로 읽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지금 정강정책 초안이 발표되는데요.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난국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 이 역사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네. 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남북 간 개방과 대화, 교류 협력을 통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죠. 대화도 하고 교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통합당의 정강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약간 엇박자가 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종인 비대위와 지금 실제로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 간의 의견 일치라던가 심도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가 표방하는 방법이 더 시대 흐름에 맞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언제까지 뭐 색깔이라든가 이념 공세를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서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통합당 지휘부라든가 지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비대위 내부에서도 당내의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입장을 할지. 색깔론 부분은 네.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북한 문제를 볼 때는 이념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실사구시 관점 그리고 투트랙 관점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문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진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미국의 CIA가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비밀 공작 활동을 하는데 신뢰가 높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왜냐하면은 CIA는 국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고위 정책 결정자들한테 쓴소리도 하고요. 경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원도 이런 역할을 해야만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제가 인신공격 주의하자라는 얘기는요. 예를 들면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권자가 당선시켜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어떤 의원을 당선시켜준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자료를 받고 도덕성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반박하기나 어렵거나 자료로 증명하기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격은 서로 자제하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워킹맘의 고충을 SNS에 개인적으로 좀 토로를 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아마 7살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7살. 최근 이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등교 준비를 하고 또 등교를 하다가 결국은 국회에 비를 맞은 성지 모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네.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이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워킹맘의 고충이 있다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하죠. 그러겠네요. 예를 들면 네. 아이에게 밥을 그만 먹고 가자고 했더라니 나쁜 엄마라며 아이가 울어서 나도 울었다. 그리고 가까스로 나가보니까 가방을 또 안 가져왔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멘붕이라는 말이 저절로 왔다는 맞아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글 자체가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사실 정치인들도 워킹맘들이 많죠. 어떤 많죠. 고충이 있다라는 것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재정 의원이 한 엄마이고 또 워킹맘의 고충 이런 거 토로하는 거는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말하는 거는 보다 어떤 그냥 읍소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고민 이왕이면 대책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모두가 겪는 워킹맘들이 겪는 보육이라든가 육아 문제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대책을 가진다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비 맞은 생쥐 몰골로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국회의원의 몰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여성 의원이 이런 말 하는 것에 대해서 남성 의원이 뭐 비 맞은 생쥐 몰골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그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사실은 대접받고 연봉도 많은 엄마입니다. 그리고 지각한다고 해서 누가 혼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워킹맘들은 더 많은 힘든 상황 속에서 보육과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에 아이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아이를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느냐, 가져가는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예전에 국회의장한테 그런 요청을 했어요. 6개월 된 본인의 아이와 동반 출입을 좀 해달라. 결국은 거절됐었죠. 이게 국회법을 사실은 개정해야 되는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151조에 본회의장 출입 대상이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많은 지금 의회가 개정을 하고 있거나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있죠. 아이를 안고 엄마가 등장을 해서 나중에 그 아이가 계속 커가는 모습이 사진이 계속 같이 나와요. 엄마가 손들었을 때 아기가 안겨서 같이 손드는 사진.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보육이나 육아 문제에 있어서 조금 친근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예.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은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